자, 5장 체계와 환경 4절 5절이 길어져서 강의를 중단한 다음에 다시 6절 7절 8절에 대해서 하나의 강의로 한번 묶어 보려고 합니다. 6절은 집합행위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주요한 내용은 체계 환경 차이가 집합적 구속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분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면 이 집합적 행위가 발생함으로써 경제체계, 정치체계, 과학체계, 종교체계, 예술체계, 교육체계 등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중간 연결 개념이 이제 환경 접속들의 특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일반 체계 이론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단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체계 이론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온 문제점을 사회적 체계의 층위에 적용시켜서 비슷한 개념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장치들이라는 것이 있다. 그 특별장치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인데, 자기 중거적 접속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순환적 폐쇄적인 내적 과정에 기초해서만 경계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특별장치들이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책에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빼버렸는데, 팔, 다리, 눈, 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팔, 다리, 눈, 귀. 그러니까 유기체에서 이런 것들은 특수한 기능을 충족시키는데, 이것들이 이 기능들, 팔, 다리의 기능들의 원초적인 질서 형식에 다시 관련되어서, 여기를 그대로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원초적인 질서 형식이란 것은 체계 환경 차이, 체계 환경 차이에 다시 관련되면서 이루어지는 순환적 폐쇄적인 내적 과정에 기초해서 경계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요거 자체를 크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특별장치들은 고유한 해석 성과들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새로운 그 성과들은 체계 내에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사라진다. 어떤 작동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 작동으로 인해서 직전에 이루어진 작동은 사라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특별장치들이 하는 역할이 환경 접속들의 특화다. 이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사회적 체계의 층위와 의미 경계의 층위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이러한 기능들이나 특별 장치들이 원초적인 질서 형식, 즉 체계 환경 차이에 다시 관련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지금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환경 접속들의 특화, 환경 접속들의 특화 개념을 여러분 아까 말했던 사지, 팔다리, 그리고 눈, 귀 이런 것들이 환경 접속들의 특화, 인체에서 이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환경 접속들의 특화는 모든 복잡한 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더 높은 복잡성으로 넘어가는 진화에서 일종의 문턱이다. 인간이 이제 이런 환경 접속들의 특화를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죠. 눈기 능력이 발달했잖아요. 물론 민감성과 둔감성이 동시에 발전하기 때문에 그 민감성이 발전하면서 둔감성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옛날에 그 전방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 밤에 그 DMZ에서 보초를 쓰면서 청각이 되게 발달을 한대요. 근데 도시 생활을 하면 청각이 그만큼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오히려 좀 둔감해질 수도 있고, 대신에 다른 언어 능력,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체계, 자기 생산적 체계들이 일반적인 현상들이고요. 자,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지금 집합행위, 그런 환경 접속들의 특화를 사회적 체계의 층위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합행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행위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집합행위 능력의 생성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후속 장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건 서론입니다. 빨리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17세기에는 개인적 신체와 사회적 신체라는 두 신체론이 있었고, 이 두 신체 모두 자연적인 행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인정되었는데, 17세기 이래 사회적 신체의 자연적인 행위 능력은 의문시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 구성으로 대체되었다. 계약 구성은 자연적이지 않은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것을 계약 구성을 설명해야 하였고, 그전에는 자연적인 행위 능력을 인정된 것으로 사회적 신체를 설명하다가, 이제는 사회적 신체라는 것은 계약 구성으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은 이 집합적 행위 능력을 발견물로 언급하고 규명하기만 했다.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슨스가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었는데, 파슨스가 이제 집합성 개념을 이끌어내었는데, 이것을 파슨스는 두 가지 개념, 행위 능력과 압축된 가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집합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연관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파슨스가 이야기했고, 파슨스는 이제 내적 권력 관계의 집합성이 등장하게 되면 내적 권력 관계가 달라진다. 과거의 위계적인 관계에서 집합성이 들어가면서 뭐 민주화가 된다, 뭐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결정청의가 포함된다. 이제 여기까지가 파슨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루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체계의 환경 관계로서의 행위를 집합화시키는 기능. 루만은 모든 것을 환경과 체계의 관계 혹은 환경과 체계의 차이에서 찾죠. 이 행위를 환경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행위인데 이 행위를 집합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분석을 해보자. 그런 맥락에서 집합 행위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적 행위의 장치들을 형성시키는 것은 환경관계에서의 지위 획득이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치라는 말이 가능하죠. 잠깐만 어디 갔지 이게? 눈이 어두워. 환경관계에서의 지위 획득이다. 환경과 체계와의 관계에서 지금 아까 좀 구체적인 보기로 사지, 눈, 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특별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일단 사회에서도 이러한 집합적 행위 장치들이 형성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그 위상학 개념 공간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조율의 요구 조건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현상을 이 개념으로 잡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 체계가 행위들로 이루어지거나 행위 체계로서 구성된다는 사실은 사회적 체계가 행위들로 이루어지거나 행위 체계로서 구성된다는 사실은 체계의 요소들이 체계에서 행위로 다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체계의 요소들이 체계에서 행위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연결 행위들을 촉발한다는 점입니다. 연결 행위들을 촉발한다. 는 점까지만 보장한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규정된 행위들을 그 체계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선택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체계가 행위들로 이루어지거나 행위체계로 구성된다라는 진술은 완전한 설명이 못 된다. 다른 설명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체계, 정치체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느냐. 조금 더 구체적인 차원의 설명이 하나 더 붙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그 사회체계의 기능체계들로의 분화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집합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극장 매표소, 이거 이제 집합행위 이야기를 하는데, 극장 매표소 줄서기에서 어떤 사람이 살짝 새치기를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예견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이 나타나요. 누가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누가 제재를 하나, 그냥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고 마나 저 사람이 끼어든 만큼 그렇게 하는 상황, 불확실성의 상황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두가 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행위태세의 집합화로 가는 모든 돌출을 누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집합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저항이 없을수록 갈수록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은, 집합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한 전제 하에서만 사회적 체계에서 집합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 단위와 작용 단위로 거의 집적이 이루어진다. 특별한 전제가 있어야지만 어떤 결정 단위와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 단위와 작용 단위로 되어서 어떤 장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충분한 전제가 있는가. 이제 여러분 이게 극장 매표소 줄서기의 경우에는 전제가 충분치 않아요. 근데 경제행위, 정치행위, 교육행위 뭐 이런 것들은 그 행위의 나름 충분한 전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된 다음에 신속하게 계속 쫙 추후 발전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집합행위 능력은 집합 책임 개념으로 보장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능력을 조직하는 것은 사회적 체계들 초기의 가장 중요한 진화상 생체의 하나다. 가장 중요한 진화상 생체의 하나다. 자, 그 조직은 내적 제한을 거쳐, 그 조직이라는 것은 집합적 행위가 끼어들므로써 그 안에 다시 한번 내적 제한이 강해집니다. 내적 제한이 강해진다는 것은 좀 더 어떤 타이트한 구조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으로 내적 질서화를 이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적 제한을 거쳐서 이 체계들의, 자, 내적 제한이 생기면 체계들의 외부 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경제 체계가 내적으로 탄탄해지면 이 경제 체계로 인해서 경제 체계의 외부 관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합행위에 대한 설명을 좀 계속 이어가면, 집합행위는 물론 개별 행위다. 하지만 집합행위의 특징이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상징들을 통해 부각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요한 특징들이 상징들을 통해 부각되어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집합적 행위들을 집합적 행위로서 비교적 맥락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제 여러분 이게 맥락과 무관하게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일반화 뭐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맥락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회적인 의미 공간, 의미적인 상상적 공간 안에서 형식으로,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뭐 의미론의 형식이든 뭐든 사람들의 집합적인 상상의 틀 안에 모두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발전 단계로 나아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적 행위를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여 자유도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도달된 자유도는 더욱 강력한 제한을 내적으로 한 번 더 전제한다. 그 자유도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자유도다. 그 사람들이 발견한 가장 그 효과적인 것이 위계다라는 겁니다. 위계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집합행위가 가능하도록 그 어떤 상시적인 집합행위를 보장하는 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집합행위가 어느 극장 매표소 줄서기에서처럼 한 번만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맥락과 무관하게 비슷한 행동, 그러니까 정해진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돈을 지불하는 행위,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 교육받는 행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떤 직위 잠재성을 가진다. 직위 잠재성. 위계라는 것은 위계의 정점에서 그러한 직위 잠재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행위의 능력을 준비하게 되면 체계의 의미 경계가 변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합행위의 필요성과 결정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진다. 집합행위의 필요성과 결정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진다. 이것들은 최소한 수긍할 만한 구성 요소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뭐냐? 결정 관찰, 다수결 원칙, 절차, 루만이 절차를 통한 정당성 개념을 만들었죠. 절차를 거치면 정당성을 가지게 되면 집합적 차원에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것들을 가진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승인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전제할 수 있는지를 체계에서 조건화할 수가 있다. 이것이 아까 특별한 장치들과 그 후속 장치들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집합행위는 이제 루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집합행위 개념이 그 주류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정의를 하였는데 루만은 아주 분명하게 집합적 구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합적 구속이 있어야 그것이 집합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집합행위의 구체적인 보기가 경제행위, 정치행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루만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집합적 구속하에 있는 것이죠. 집합행위가 대전제로서 체계의 다른 행위들의 의미 내용으로서 수용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능성들이 제한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일상적인 개별 행위들의 순수한 사실성과는 다르다. 그리고 집합행위 능력은 질서의 필연성인 것은 아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체계 환경 관계들에 대한 처분권을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장치에 집중시킬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체계들은 체계의 환경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변이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상응하는 자원들과 정보들을 필요로 하며 내적 행동 여지들을 상황에 부합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등등이 이런 추가 장치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설명을 더 덧붙이면 이러한 특화를 위해서는 높은 복잡성 수준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회의 정치체계 영역과 보기를 들어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조직된 사회적 체계 일상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기능하는 비개연적인 정상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갔지? 7절은 투입 산출 도식을 넘어서 이 베르탈랑피의 1950년대 일반 체계 이론이죠. 베르탈랑피의 일반 체계 이론에서 루만의 자기 중거적 체계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체계의 투입 산출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르탈랑피의 이론을 비판하고 자기 이론을 도입하는 식으로 루만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개방적 체계들의 이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베르탈랑피의 이론은 체계들의 외부 관계를 투입 개념과 산출 개념을 가지고 기술한다. 이것들은 장점들도 있고 한계들도 있다. 장점들로는 체계가 달라지는 체계의 변형 성과를 체계의 기능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발전된 방법론이다. 자,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변형을 유발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체계의 내적 조건들을 구조로 간주한다. 이제 구조이론, 구조가 어떤 내적 조건들을 구조로 간주하고 이 구조의 변형이 체계 기능의 변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시 균형 이론을 다시 재정식화하는 성과를 1950년대에 이루었고
루만이 1980년대에 사회적 체계들을 제출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이론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풋, 아웃풋, 피드백 체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론 도식의 전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하면 투입 산출 도식은 암흑상자 개념에 연결되고, 그때마다 투입과 산출을 달리 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체계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체계 내적 구조들과 전략들은 투입과 산출의 결과를 중심으로 대체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것으로 시도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루만이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한계들도 있다. 이 도식은 구조기능주의적 고찰 방식으로 호도한다. 그래서 매우 협소해진 고찰 방식으로 호도한다. 협소해진 고찰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조에서 출발하는 그 파슨스식 생각이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만큼 협소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만의 비판입니다. 다시 같은 얘기를 다르게 비판하는데, 구조를 변형 규칙들로 파악한다. 구조를 변형 규칙들로 파악한다. 그리고 어쨌든 이건 좋게 본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구조를 투입 산출 도식에 힘입어서 변형 규칙들로서 파악한 것은 그 이전의 그 사고에 비해서는 그 이전의 이론적인 구상과 비교했을 때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까지였다가 나오잖아요. 변형 규칙들로 파악했다. 그리고 구조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다. 구조들의 내적 조건들을 어디 갔죠? 여기 지금 내적 조건들의 변화가 체계 기능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구조도 변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변적인 것으로 전제된 구조들을 지향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체계의 동학은 처리 과정의 동학이었을 뿐이다. 전체적인 어떤 처리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 이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들이 측면에서 발생하는 자기 규제의 동학은 아니다. 체계가 자기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규제가 역동적인 안정성이라고 루만이 이야기하는 것. 체계는 순간순간 자기를 바꾸면서 그 바뀐 조건에서 환경에 대응한다라는 것이 자기중거적 체계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좀 제대로 들어가자면 여기서도 살짝 아직까지 도입이긴 합니다만, 투입과 산출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들을 살펴야 한다. 원래는 체계 자체에 대한 것이든 관찰자에 대한 것이든. 하지만 베르탈랑피는 환경개방성과 투입과 산출을 동일시하면서 그 문제를 은폐하였다. 밝혀낼 수가 없었다. 베르탈랑피에 따르면 환경과의 차이는 경계, 횡단, 왕래를 조종하는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베르탈랑피입니다. 루만은 베르탈랑피의 개념을 잡으면서 자기 개념도 여기에 같이 더 투입을 합니다. 요소들의 재생산과 체계의 자기동일시를 위해 구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베르탈랑피의 투입 산출 도식의 한계를 볼 수 있다. 그 한계들이란 체계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중요한 현실적인 진술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복잡한 체계는 복잡한 체계는 충분히 복잡한 환경을 전제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분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체계도 복잡해진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리고 일종의 암묵적인 환경 지향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편의에 대한 고려나 참여자들이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려 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자, 투입과 산출 도식을 이제 루만이 자신의 자기중거적 체계이론과 연결을 합니다. 그 핵심적인 방법이 소통을 행위로 환원함으로써, 그렇게 환원하는 것이 체계와 환경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자기중거적 체계 이론에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고 루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루만은 자기중거적 체계 이론을 통해서 일단 사회적 체계들이죠, 그죠? 행위라는 의미 요소가 구성되고 귀속된다, 사회적 체계에서. 그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미 요소의 구성과 귀속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택적인 요소가 다른 요소들의 선택성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행위를 접속함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시간의 비가역적인 진행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고유한 사건의 비대칭적인 형식을 보유한다. 이어서 설명하지만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 베르탈랑비의 투입 산출 도식과는 다른 방식의 설명을 제출합니다. 어쨌든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이중의 형식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입 경계와 산출 경계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투입 경계와 산출 경계의 차이는 어떤 것을 투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라는 체계 내에서 그 차이를 포괄하는 체계 환경 차이를 질서 있게 파악하는 전제가 된다. 체계 환경 차이 안에 투입 경계에서의 결과와 산출 경계에서의 결과, 그 둘의 차이가 투입되면서 체계 환경 차이, 빈 공간인 체계 환경 차이가 내용이 채워지는 것이죠. 내용이 채워지면서 그것이 그 체계 내부를 질서화하는 전제가 된다. 질서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환경은 공급과 구매로 분할되어 나타난다. 환경은 두 가지 관계에서 체계에 의미를 준다. 하나는 공급은 투입 경계입니다.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체계가 공급을 받죠? 구매는 뭘까요? 구매는 결국은 체계에 이익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산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은 체계에 있어서 공급과 구매로 분할되어 나타난다.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투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투사란 얘기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죠. 저기 비춰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투사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성공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공해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어떤 적실성이 있더라. 실제 관련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된 투사는 자, 성공한 투사죠. 실제 관련을 발견한 투사는 체계 내에서의 행위로의 환원을 강화한다. 강화 기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요소들의 선택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죠. 그죠? 다른 요소들의 선택성을 강화하는 과정. 환원을 강화하고, 자, 환경의 필요를 통한 행위, 환경의 필요를 통해서, 환경에 있는 필요를 통해서 환경의 행위 과정을, 환경에 있는 필요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 과정을 조종하는 거죠. 이게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산업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의 필요를 노려가지고 이 필요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잖아요. 물건을 판매해가지고. 그러면 환경의 필요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행위 과정을 조종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내적 행위 과정을 조종한다.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행위를 진행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1, 2거든요. 1, 2.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간들, 소통 수단들, 이건 구체적인 그 재료들입니다. 다루어지는 대상들, 동기적인 태세. 여러분, 루만의 이론에서 사람이 사회적 체계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체계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동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적 태세가 필요 조건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또 두 번째로는 사전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대 구조들이 필요합니다. 기대 구조들이 행위 과정에 전제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그 예상 가능한 기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내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도 뭐 내가 예체능을 잘하니까 한예총 같은 데를 가서 나의 그 예술적인 능력을 전문화해서 그 다음 내가 어떤
나의 어떤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대들이 어떤 기대들이 실현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대 구조들이 행위 과정에 전제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대 구조들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결과들을 목표로 삼는 생산될 작품들입니다. 결과들을 목표로 삼는 생산될 작품들, 교체되어야 하는 상태들, 이런 것들을 기대 구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 구조들은 행위 이후의 상태로서 기술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행위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죠. 행위하기 전에 이전 이후 상태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이후 조건들과 결과들에 대한 동시적인 지향에서 조건들과 결과들에 대한 지향에서 행위로 환원되는 것은, 자, 그렇게 지향해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위한 것은 그 다음에 연결을 후속 행위에 의해서 연결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가 됩니다. 자, 이것 자체가 이제 비대칭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환원은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의 환경 상황이 그러한 비대칭을 지탱한다면, 환경 상황이 그러한 그 체계가 행위 환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괜찮아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내지는 그것이 계속 행위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물품이나 아니면 산출, 구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보상하고 조건들을 제공한다면, 체계는 행위를 통해서 투입으로부터 산출로의 전환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방향에서 고유한 선택을 정밀하게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행위 프로그램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제목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화 프로그램, 어떤 조건에서는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고, 목적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의도된 결과들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의도된 결과들을 동원하여 목적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고,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고, 또 조건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상해서 실행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와 환경의 차이, 이게 이제 그 체계 환경 차이의 원초적인 질서 형식이죠. 체계와 환경 차이는 행위 자체로의 환원과, 그리고 여기 중요한 신속하게 규정될 수 있는 행위들로의 환원, 시간이 좀 걸리면 안 됩니다. 좀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신속하게 규정될 수 있는 행위들로의 환원을 통해 체계는 이렇게 됨으로써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다룰 수 있는 형식이 된다. 그리고 너무 복잡한 환경관계는 두 번째 버전을 획득한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버전을 획득한 다음에 이것은 다시금 그 다음에 후속 소통에 의한 검정 시험에 넘겨지고, 경우에 따라 교정될 수 있는 내적 작동들을 지향할 수 있는 두 번째 버전이다. 두 번째 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희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계 환경 차이의 두 번째 버전, 약간 덜 추상적인 버전, 보다 구체적인 버전,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발전하는 체계는 환경의 내적 재현의 다른 형식들과 무관해질 것이다. 체계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질서화를 만드는 조건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목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검정시험에 넘기고 교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환경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내적 재현의 다른 형식들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어떤 구성물, 작동 장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의 환원은, 이것은 이미 실현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행위로의 환원은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 길을 가는 사회적 체계들의 분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루만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책들에서, 아니면 앞에서 다른 책들에서 이야기하는데, 경제체계 계속 그 얘기입니다. 정치체계 이런 것들이, 자, 이런 방식으로의 투입 산출 도식을
특수하게 경제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교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체계 환경 차이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의존성과 더 많은 독립성. 이게 이제 아주 이게 사실 듀르켐 이후에 의존과 독립의 그 동시 발생, 이건 듀르켐 이후에 알려진 것들인데 루만이 더 구체화하죠. 더 많은 의존성과 더 많은 독립성이 동시에 현재화될 수 있는 조합 수준으로 넘겨진다. 자, 체계는 어디에 더 많이 의존한다? 지금 의존성을 설명을 합니다. 투입이나 산출의 수용을 위해 중요한 속성이나 과정에 더욱 의존하는 한편, 다른 환경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게 된다. 다른 환경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게 된다. 자, 계속 갑니다. 한 3장 정도 남았을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죠, 여러분. 체계는 투입에 따라 산출을 변이시킬 수 있다. 역으로 자신의 투입을 변이시켜 역으로 자신의 투입을 변이시켜 산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냥 독자적인 자율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하면 환경의 의존성을 허용하는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루만의 새로운 아주 자율성에 대한, 자기 생산 체계의 자율성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해석 정의입니다. 이때 이 선택 가능성은 한 번은 투입 경계 문제들과 난관을 통해 규정될 수 있고, 다른 한 번은 산출 경계 문제들과 난관을 통해 규정될 수 있을 때 이 선택 가능성은 확대된다. 선택 가능성이 확장된다. 체계 내적으로는 이러한 개방적인 상황이 목적 수단 도식으로 복제될 수 있는데, 이때 목적은,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때 목적은 수단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 수단 관계가 위계화된 관계로 그동안 다루는데, 루만은 상호조건화된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목적은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고요, 반대로 수단은 목적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이게 또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주 그리고 현실 적합적인 진술입니다. 우리가 의미 없는 목적을 세우지는 않죠. 어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정도로 목적을 구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단이 목적의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고, 또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나면 그 목적에 들어맞는 수단들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투입 산출 도식을 통해 체계 환경 관계들의 일종의 2차 버전을 수립하면 경계 횡단의 성과들을 차별화하고 통제할 수가 있다. 산출 경계에서는 행위의 집합화 경향이 있다. 산출 경계에서는 행위의 집합화 경향이 있다. 아까 집합화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면 환경에 넘겨지는 성과들은 전체 체계에 관련된다. 경제 체계가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판매를 하죠. 그러면은 이것은 전체 체계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련된다. 경제적인 문제 성과에 대한 수요에 관련된다. 자,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추후 내적 통제기관을 발전시키자는 필요가 제기된다. 이 내적 통제기관이라는 것은 경계 위치다. 경계 위치. 그랜츠 스텔렌인데, 이거는 경계 위치에 있는 거는, 여러분, 기업의 경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기를 들자면 대표가 있고요. 예를 들어 병원의 간호사도 경계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비구성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간호사, 의사, 교수, 그리고 텔레마케터, 이런 사람들이 경계 위치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첫째로는 권력, 아니면 두 번째로는 전문 능력을 통해 경계 위치가 정당화되죠. 대통령으로 뽑히면 대한민국 정부의 경계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계라는 것은 질서의 자연적인 전제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는 위계는 질서의 제현물 내지는 질서의 상응물이었어요. 자, 투입 경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화들이 결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론학에서 게이트키퍼 책에서 수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게이트키퍼로 고치려고 합니다. 게이트키퍼 개념이 있어요. 게이트키퍼 개념은 뭐냐면은 그 선별 장치입니다. 여러분 대중매체 기관이 있는데 환경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종류 내지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정보들만 게이트키퍼가 걸러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보기에서 게이트키퍼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과거에 엄마가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 내지는 엄마가 좋다고 생각하는 반찬들만 사옵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많은 음식물들 중에서 엄마가 골라오는 음식물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엄마가 이제 게이트키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연결 과정을 위해 수신처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지점에 이거는 그냥 강화된 기대가 정상화될 수 있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정치 행정 영역의 조직이나 경제 조직을 보기 전에 보는 보기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 교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야기란 두 쪽에서 체계 이론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루만 자신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루만 자신의 대안은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루만은 교육과 사회화를 구분을 해요. 사회화라는 것은 쌍방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평등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자녀를 가진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와 자녀로 만들어줘요. 이게 사회화예요. 교육은요, 교사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칩니다. 일단 기본 개념이 그렇죠. 요새는 상호작용 그런 개념이 들어가긴 하지만 교육에서는 어쨌든 위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육에서는 비대칭화예요. 사회화는 비대칭화가 아닙니다. 자, 사회화와 교육의 차이에서 분화와 자율성이 상승되는데 이 분화와 자율성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하면 내적 환원들과 단순한 자기 기술에 근거하지만 교육의 경우입니다. 교육의 경우에 그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교육학 내지는 교육 실천 내적으로 환원시켜서 단순화시켜서 다시 답을 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환경과 연결해서 더 큰 성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이러한 분화와 자율성의 상승입니다. 사회화와 교육을 다시 비교합니다. 사회화는 소통에 대한 참여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정보 포착 가능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귀속된 것에 불과한 선택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 사회화는 이게 어떤 귀속된 것에 불과한 선택이 아니라 그 사회화에 참여한 개인들이 자기 사회화를 하는 거죠. 자기 사회화. 6절에서 나옵니다. 6장에서 나옵니다. 자기 사회화 개념이. 루만은 사회화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죠. 왜 루만이 사회화를 불가능하다고 볼까요? 사회가 개인을,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적인 그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좀 낫습니다만 루만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서와 심리적인 체계의 질서는 별도로 따로따로 돌아가고 그 각자는 폐쇄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의 질서를 개인이 받아들여서 자기 방식으로 재사회화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루만이 보기에 사회화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자기 사회화라고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사회화입니다. 교육은 수많은 노력들이 전제된 행위로의 환원을 사용한다. 교육이 행위로의 환원을 사용한다. 앞에서 여러분 투입과 산출을 행위로의 환원을 통해서 이것이 이러한 비대칭화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낸다. 두 가지 경계에서 많은 성과를 낸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으로 실행될 때만 투입 산출 도식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건 구체적으로는 이렇죠. 자, 교육이 어떻게 하나요?
도달 목표를 정의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수학 실력, 국어 실력 정의합니다. 출발 상황을 조건들로서 평가하고, 그리고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 것에 그런데도 도달하려고 교육적인 수단을 선택한다. 목표와 수단을 아까 말했듯이 목표가 수단을 제한하고 수단이 목표를 제한하는 가운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딱 설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환경의 요구에 대한 교육의 민감성. 그래서 루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환경의 요구에 대해서 교육이 민감한 지점이 있고 둔감한 지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민감성과 둔감성이 동시에 상승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체계에서 자율성이 생성된다는 점. 루만은 교육체계에서 자율성이 생성된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실로서 방금 말한 이러한 의미에서 자율성이 생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내부 공간이 교육체계 자율성의, 교육체계 내부의 필수적인 내부 공간이 이제는 채워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루만이 강조합니다. 필수적인 내부는 이제 이상과 조직, 이데올로기와 직업 정책, 고유한 성찰 이론 등등이 제대로 채워져야 된다. 제대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쪽에 나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약간 이 얘기를 또 한번 해보죠. 지식과 능력의 재생산은 조율된 개별 기관들이 장기간 연속을 통해서,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단계별로 진행돼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특화 과정과 특화에 기초한 역할 분배 과정. 여러분 의대 정도 나와야 요새 그 역할을 분배받죠. 물론 고등학교 나와도 역할을 분배받을 수가 있긴 하지만 편의점 알바나 뭐 조금 공장 노동자나 그런 역할밖에 받지 못하죠. 어쨌든 특화 과정과 특화에 기초한 역할 분배 과정이 가능하다. 학습 계획의 선택, 정치적인 개입, 교육부 관료에 대한 비판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이런 문제 지점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루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도화에서 파생 문제들이 비롯되는데, 이 문제들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지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육학의 형식을 갖춘 행위 자체는 다시 바로 이 의도의 소통이 되어버린다. 의도 있는 소통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제 의도 있는 소통을 스스로 말하기는, 우리는 당신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줄게, 중개해 줄게, 우리는 선한 의도가 있어. 루만이 교육을 선한 의도의 소통으로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런데 선한 의도의 소통이 반대의 의미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선한 의도를 가진다고? 예, 진정성은 소통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만이 강조하는 것은 교육학적 맥락에서 사실은 2차 사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2차 사회화가 일어나면 행위는 그 의도, 이상, 역할 강제들과 함께 체계에 진입하고, 그 체계에서 체험되고 판단된다. 이 체계는 아마 학생들이 심리적인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교육자에게는 이런 의도 자체에 반응할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성과가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은 피교육자는 의도에 반응할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에 편성하는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의도로부터 가능한 멀리 벗어나는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방금 이 말을 가지고 교육의 현실을 여러분 강의실에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 자신들이나 뭐 다른 강의실이나 세계 어디를 찾아보든지 간에 이 두 가지 형식으로 그 심리적인 체계들이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기존의 조건들을 판단하며 성공을 추구하는 교육적인 수단을 변시킨다. 이런 점이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떤 중립적인 진술이다. 교육에 대한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교육은 예상치 못한 사회화 효과들을 가진다. 사회화는 자기 사회화다. 아까 얘기했죠. 교육은 평등을 불평등으로 변형시킨다. 하나하나 설명 좀 못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기화하면서 동기를 억압한다. 사회화 효과는 성공 경험을 성공 경험에, 실패 경험을 실패 경험에 연결시킨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차이 강화 기제와 약간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는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효과는 교육자들, 교사들에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입장들을 고무한다. 루만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교육 현실을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육 현실은 너무 비개연적으로 구조화된 체계라는 개념으로 교육 체계를 봅니다. 여기는 투입 산출로의 변형과 자신을 완전하게 동일시하는, 다르게 말하면 투입 산출로의 변형이 어떤 자신의 공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너무 비개연적으로 구조화된 체계는 고유한 상승 환원이라는 구속 문제들이 연루된다. 이거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계속 더 자신의 목적, 자신의 목표를 계속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투입과 산출에 대한 루만의 평가는 이런 것만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현상들이다. 투입과 산출은 책에 상대적으로만 시작할 수 있는 질서 관점이며 강력하게 환원되고 개별화된 환경 개입이다. 체계의 경계 주변의 환경 복잡성의 환원이며 체계의 경계 주변의 환경 복잡성의 환원이며 체계의 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환경 복잡성 환원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형식으로 현실에 적합한 주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기껏해야 그럴듯하게 기능하는 환상일 뿐이다. 약간 이렇게 수준 높은 개념으로 루만이 수준 높은 표현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계와 환경 제5장 체계와 환경 마지막 절 제8절입니다. 의미경계와 세계 개념입니다. 여러분 조건화된 공동생산 이야기할 때 이것, 그 밖에 다른 것, 그리고 가운데 경계, 공통의 경계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논리를 가지면 체계, 환경, 그리고 공통의 경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공통의 경계에서 모든 것이 발원한다. 공통의 경계가 세계가 공통의 경계로 내려와서 한편의 환경과 다른 한편의 체계로 갈라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회적 체계에서 의미 경계, 사회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연적인 세계로부터 사회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의미 경계다. 만들어지는 지점이 의미 경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의미 경계와 세계 개념. 여기서 이제 지평 개념 그리고 세계 개념에 대한 루만의 자기중거적 체계 이론적인 설명이 쭉 진행됩니다. 자,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의미 경계들이 유지되어야만 세계가 있을 수가 있다. 의미 경계들이 없을 때는 세계가 없다. 의미 경계들이 유지되어야 세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기 8장 이런 시간과 구조를 보면 루만이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이론, 과정철학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과정은 진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개념이 아니에요. 루만이 최종적으로 취하는 개념이 얼포트라는 사람의 그 시간 이론인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좌표상, 공간적 시간적 좌표상에서 점 하나로 찍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템포럴 아톰이라 그러는데, 시간 분자, 시간 원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함께 있음 또는 아무것도 아님 nothing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관로 안의 내용을 보시면 의미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체계들은 이로써 스스로를 세계에 내맡긴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세계에 내맡긴다. 세계입니다. 세계. 이로써 스스로를 세계에 내맡긴다. 여러분 체계들이라는 것이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사건이 세계에 곧바로 던져지는 겁니다. 의미 체계들은 자신들의 환경, 그것들 자신, 체계들 자신, 그 안에서 요소로 기여하는 모든 것을 어떤 지평에서의 선택으로서 경험한다. 지평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든 가능성들을 포함하여 후속 가능성들을 제시하며 끝과 그 너머를 제시한다. 우리 시야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끝과 그 너머를 제시하고, 그리고 필연적이면서도 모든 지점으로부터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지평이다. 이 자의적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는 관찰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제한되죠. 지평이라는 것도 관찰자가 없으면 생성되지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계는 의미의 동일성에 대한 상관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세계인데, 고유한 집단 외부에서 치료 불가능한 것의 총체, 주체의 상대역. 주체의 상대역이니까, 그리고 이 주체라는 것은 세계의 외부의 자리가 지정될 수밖에 없죠. 주체의 상대역으로서의 세계. 뭐 이런, 그리고 세계의 상호주관적 구성관념, 구성 발상은 루만이 보기에 신통치 않다. 세계 개념을 체계와 환경의 차이의 의미 차이 동일성을 위한 개념으로 써야 할 것이다.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인디페렌즈를 무관심으로 번역하는 것은 조금 인간중심주의적인 개념일 것 같아요. 무차별이라는 개념이 번역어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무차별 상태의 최종 개념이다. 무차이 개념이다. 다른 곳에서 세계 개념을 무차이 개념이라고 이야기해요. 차이 없는 개념이다.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파악된 그 세계는 파악 불가능한 차이 동일성으로 주어져 있다.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에서, 낡은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다. 세계는 체계 형성을 통해서만, 세계는 체계가 형성될 때만, 그리고 체계 형성에 의존했으만 차이의 차이 동일성으로서 규정될 수가 있다.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세계 개념이 의미 체계들에 대해서만 현재화되는 차이 동일성을 표현한다는 점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미 체계들은 자신의 환경과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차이의 차이 동일성을 내적 무한성과 외적 무한성의 두 가지 무한성을 포함하는 차이 동일성으로서 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구성되는 것이다. 자, 의미 체계들이 분화를 통해 구성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체계와 환경의 차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이 세계는 차이에 대한 연결관념으로서의 최종 차이 동일성이다. 근원적인 어떤 것, 원형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이 세계는 인류 타락 이후의 세계다. 세계 개념을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주체의 방향으로 중심을 옮기는 이것은 낡은 방법인데, 루만은 차이를 중심에 두는 관점으로 이것을 대체한다. 세계 안에서 분화되고, 그럼으로써 세계를 구성하는 체계 환경 차이들이 세계 내부에 들어선다.
그렇게 되면 모든 차이가 세계 중심이 된다. 바로 이것이 세계를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차이는 모든 개별적인 체계 환경 차이에서 모든 체계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체계 환경 차이들을 통합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다중심적이다. 아르키메데스와 우리에 나오는 인류를 관찰하는 세계를 관찰하는 초점은 없다. 자, 이러한 진술들은 세계에 관한 의미론을 사회 체계의 사회 구조적인 발전에 연관짓는 연구를 제안할 가능성을 확보한다. 루만이 이것을 실제로 하죠. 사회 구조와 의미론 프로젝트에서도 하고 사회 이론 시리즈에서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회적 체계의 창발적인 수준에서 체계 환경 차이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구분이든 그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기반 위에서 인위적으로 도입돼야 된다. 인위적으로 도입돼야 된다. 모든 차이는 자신을 내맡기는 차이다. 자신을 세계 안으로 내던지는 차이다. 모든 차이는 자신의 작동 능력, 정보 획득을 자극하는 자신의 능력을 셋째 가능, 배제된 제3항 있죠? 셋째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운데 획득한다. 이와 달리 세계 논리는 포함되어 배제된 제3항의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 포함되어 배제된 제3항의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기반이다. 일단 지금 이것저것 드릴 말씀도 많지만 일단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